위험한 고비. 봄에 산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인디언 제비꽃이다. 그 꽃은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피어났다. 3월 바람처럼 창백하게 푸른 그 꽃은 엎드리듯 땅에 바짝 붙어 있는 데다 하도 작아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가기 십상이었다. 우리는 산허리에서 이 꽃들을 따곤 했다. 억새바람에 손이 고받을 때까지 나는 할머니를 도와 꽃을 땄다. 할머니는 그걸로 몸에 좋은 차를 만드셨다. 할머니가 나더러 정말 빨리 딴다고 칭찬해 주셨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아직 녹지 않고 남은 얼음이 목화심 밑에서 부석부석 밟히는 산 높은 곳에서는 솔잎도 땄다. 할머니는 그것들도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서 차로 마셨다. 사실 솔잎차는 어떤 과일보다 더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었다. 다른 여러 가지 뿌리와 씨들도 그랬다. 일단 요령을 터득하고 난 도토리 줍는 기술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하나를 주울 때마다 할머니 자루에 갖다 놓곤 했지만 얼마 안가 한 줌이 모인 다음에 자루에 넣으면 훨씬 많이 주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령이었다. 나한테는 도토리 줍는 게 아주 쉬운 일이었다. 키가 작아 땅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얼마 안가 할머니보다 더 많은 도토리를 자루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도토리를 맷돌에 갈면 누런 금색 가루가 된다. 할머니는 이 금색 가루에다 호두와 밤을 섞어 튀김 과자를 만들었다. 그건 정말이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맛이었다. 때때로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탕을 도토리 가루 속에 엎지르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셨다. 그러면 할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이구 이런 작은 나무야. 도토리 가루 속에 그만 설탕을 쏟고 말았구나. 이럴 때 나는 절대 입을 열어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최고급 튀김과자를 맛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나는 둘 다 튀김과자 먹기 선수였다. 인디언 제비꽃이 한창 피어나는 3월 말경이 되면 우리는 자주 산에 들어가 꽃도 따고 열매도 줍곤 했다. 그러다 보면 차갑고 매섭게만 느껴지던 바람이 어쩌다 잠깐 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다. 깃털처럼 부드럽게 볼을 만지작거리고 지나가는 그 바람에는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바람은 저 멀리서 봄이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려주는 전령이었다.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보면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의 감촉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길어지고 더 부드러워지며 더 강한 냄새를 풍긴다. 산꼭대기에 얼음이 갈라져 녹으면 땅은 본래의 부드러움을 되찾아가고 작은 물줄기들은 다시금 개울가로 흘러들었다. 그러고 나면 아래쪽 골짜기는 민들레 꽃밭 천지가 된다. 우리는 민들레 꽃들을 따서 샐러드로 만들어 먹었다. 버들란이나 자리공, 쐐기풀 따위를 섞어서 먹으면 맛이 좋았다. 그 중에서도 쐐기풀이 가장 맛있었지만 쐐기풀에는 작은 가시가 붙어 있어서 따려면 손이나 팔 여기저기를 찔리곤 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쐐기풀밭을 못 보고 지나치는 때가 많았지만 할머니는 잘도 찾아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따야 했다. 할아버지는 쓸모있는 것일수록 더 얻기 힘들기 마련이라고 하셨다. 옳은 말씀이었다. 커다란 자주새꽃이 피어나는 버들란에는 긴 줄기가 달려있다. 이 줄기는 껍질을 벗기고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요리를 해서 먹어도 되는데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한 맛이 났다. 산허리를 빙 돌아가며 무리지어 자라는 겨자는 노란 담요를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다. 줄기 꼭대기에는 작고 밝은 카나리아새 꽃이 피었고 잎은 매운맛이 났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다른 나물과 섞어서 샐러드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씨를 갈아 죽처럼 만들어서 겨자 양념으로 쓰시기도 하셨다. 야생으로 자란 것들은 사람이 기르는 것들에 비해 100배나 강한 맛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가끔가다 야생 양파를 찾아내곤 했는데 한 줌 정도만 있으면 재배한 양파 30-40kg과 맞먹을 정도로 강한 맛을 낼 수 있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내리면 산허리를 빙 돌아가며 페인트통을 엎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온 산이 온갖 색깔의 꽃들로 뒤덮였다. 길고 둥글고 붉은 꽃송이를 피우는 화이어 크래커는 꽃색이 어찌나 밝은지 꼭 색종이처럼 보였다.
바위 틈에서 자라는 초롱꽃 나무는 핏줄처럼 가느다란 줄기에 매달려 달랑거리는 작고 푸른 종 모양의 꽃을 피우곤 했다. 또 쇠비름은 가운데가 노랗고 커다란 라벤더 핑크색의 꽃을 피운 채 땅 위를 기어갔고, 골짜기 깊은 곳에서 숨어있는 문플라워는 긴 줄기 위로 분홍색 꽃을 매단 채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씨앗들이 대지의 여신인 모노라의 자궁 속에서 열을 받아 싹을 틔우는 온도는 각각 다르다. 대지가 이제 막 따뜻해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아주 작은 꽃들만 피어난다. 대지가 좀 더 따뜻해지면 좀 더 큰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에도 수액이 돌기 시작한다. 더불어 나무들은 에벤 여자처럼 기지개를 켜며 부풀어 오르다가 드디어 가지 끝에 일제히 새싹들을 터뜨리게 된다. 곧이어 태풍의 계절이 몰려온다. 무거운 공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어지면 새들은 산등성이에서 내려와 골짜기나 나무 사이에 숨었고, 시커먼 먹구름이 산 위에 깔릴 정도가 되면 사람들도 오두막집으로 뛰어들곤 했다. 오두막집 베란다에 서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거대한 번개기둥이 산꼭대기 위에서 좋기 1초 이상 번쩍이는 걸 볼 수 있다. 그 번개기둥은 하늘 저편으로 사라지기 전에 사방으로 가로지르는 빛의 가지로 하늘을 수놓곤 했다. 그 뒤를 이어 어김없이 뭔가 쩍 갈라지는 것 같은 날카로운 천둥 소리가 꽝 하고 울려대고, 천둥 소리는 산등성이를 굴러 내려가다가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산 한두 개가 무너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 물론 그렇지 않았다. 다시 번개가 쳤다. 푸른 불덩이가 산꼭대기의 바위를 정통으로 때린 다음 그 푸른 불꽃을 공중으로 퍼뜨렸다.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며 나뭇가지들이 휘어지더니 그 뒤를 이어 후두둑거리는 굵은 빗방울들이 시커먼 구름에서 퍼붓기 시작했다. 자연의 비밀은 이미 다 밝혀졌고 자연의 영혼 따위는 없다고 하면서 자연을 비웃는 사람들은 산속의 봄 태풍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자연이 봄을 낳을 때는 마치 산모가 이불을 쥐어뜯듯 온 산을 발기발기 찢어놓곤 한다. 겨울 찬바람을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남은 나무가 있는데 자연이 그걸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자. 자연은 그 나무를 땅에서 뿌리채 뽑아 산 아래로 굴려버린다. 온갖 관목과 나뭇가지들 사이를 훑고 지나가다가 약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그 바람 손가락으로 말끔히 없애버리는 게 바로 자연이다. 자연이 보기에 없애버려야 하는데 바람의 힘으로 쓰러뜨릴 수 없을 때는 그저 꽝 하고 내리치면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불타오르는 거대한 횃불만 남게 된다. 자연은 살아있고 출산의 진통을 겪는다. 산에서 봄을 맞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남겨둔 모든 찌꺼기들을 자연이 깨끗이 쓸어 없애는 중이라고 표현하셨다. 그래야 자연의 새로운 출산이 정갈하고 튼튼한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밝은 연초록 빛의 새로운 생명들이 덤불이나 나뭇가지에서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연은 4월에 비를 내려준다. 부드럽고 촉촉한 비에 젖은 산골짜기가 안개로 뿌얘지면 나뭇가지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길 위로 똑똑 떨어졌다. 4월의 비에는 상쾌하고 들뜬 기분과 왠지 모를 서글픔이 함께 배어있다. 할아버지도 항상 그런 감정들이 뒤범벅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다. 그 비는 서글픈 기분을 갖게 한다. 아무도 그걸 붙잡아둘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건 눈 깜짝할 새에 쓰러져가는 그리움 같은 것이었다. 반대로 4월의 바람은 아기 요람처럼 부드럽고 따스했다. 그 바람은 야생 사과나무가 분홍빛 반점을 가진 하얀 꽃을 만개할 때까지 부드러운 숨결을 내뿜곤 했다. 인동 덩굴보다 더 감미로운 바람의 향기를 따라 벌들이 무리지어 꽃으로 몰려들었다. 연분홍 꽃잎에 보라색 꽃술을 가진 성남은 골짜기에서 꼭대기까지 산 어디서나 자란다. 길고 뾰족한 노란 꽃잎들과 가늘게 이어진 하얀 이빨 하나. 내 보기에는 항상 혓바닥이 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를 가진 독투스 제비꽃 역시 그랬다. 그렇게 해서 4월 들어 최고로 따스해지는가 싶을 때 갑자기 추위가 닥친다. 4, 5일 정도 머물다 가는 이 추위는 검은 딸기를 꽃피게 만든다고 해서 검은 딸기 추위라고 불렀다. 이 추위가 오지 않으면 검은 딸기는 꽃이 피지 않는다.
어쩌다 검은 딸기가 열리지 않는 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은 딸기 추위가 끝나면 이번엔 갑작스레 산딸기 나무들이 눈이라도 내린 것처럼 온 산등성이에 커다랗고 하얀 꽃봉오리를 터뜨리는데 그것들은 소나무, 참나무 그늘 같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피어났다. 백인 농부들은 늦여름이 되어서야 밭에서 수확을 하지만 인디언들은 최초의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도토리와 밤 따위를 줍는 여름과 가을까지 계속해서 수확을 한다. 할아버지는 숲을 손상시키지 않고 숲과 더불어 산다면 숲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해야 할 일도 꽤 많았다. 나는 덩굴 열매 따는 데도 선수였다. 몸집 작은 나는 덩굴 우거진 곳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딸기를 따려고 몸을 구부릴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한 번도 덩굴 열매를 따느라고 피곤해진 적이 없었다. 산에는 온갖 덩굴 열매들이 있었다. 나무 딸기, 검은 딸기, 할아버지가 고급 와인을 담그는 데 쓴다고 하셨던 양딱총나무 열매, 그리고 허클베리와 나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지만 할머니는 요리 재료로 쓰곤 했던 빨간 월귤나무 열매도 있었다. 월귤나무 열매는 먹어도 맛이 없어서 내 양동이 속에는 언제나 이 열매가 제일 많았다. 나머지 열매는 따는 즉시 부지런히 입으로 들어가곤 했다. 할아버지도 그러셨다. 어차피 뱃속에 들어갈 거니 괜찮다는 게 할아버지의 주장이셨다. 맞는 말씀이었다. 하지만 자리공 열매에는 독이 있어서 그걸 먹었다가는 작년에 거둔 옥수수 때보다 더 꼬치꼬치 말라서 자리에 눕고 만다. 그래서 새들이 먹지 않는 열매는 함부로 입에 대지 않는 게 좋다. 덩굴 열매 따는 계절 동안 내 이와 혀와 입에는 계속해서 시퍼런 물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내가 물건을 건네주러 사거리 가게로 가면 내가 어디 아픈가 보다고 수군거리는 평지 사람들도 있었다. 때때로 처음 보는 평지인은 내가 병에 걸린 채 돌아다닌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이 덩굴 열매 딸기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라고 하면서 나더러 하나도 신경 쓸 것 없다고 하셨다. 사실 나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 새들은 야생 벚지 근처에서 장난을 치곤 했는데 7월경이 되면 햇빛을 담뿍 받은 벚지가 단맛을 더해가며 익어갔다. 나른한 여름 한낮 점심을 먹고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면 할아버지와 나는 이따금 뒷문 계단에 앉아 있곤 했다. 그럴 때면 의례 할아버지의 부추김이 시작된다. 산 위로 가서 뭐 재미있는 게 없나 찾아보자.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 벚지나무 그늘 아래 그 나무 등치에다 등을 대고 앉아서 새들을 구경하곤 했다. 한 번은 개똥지박이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를 폴짝거리며 뛰어서 가지 끝으로 오더니 마치 줄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공중에다 발을 내디뎠다. 물론 땅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날아오르기는 했지만 말이다. 또 언젠가는 기분이 무척 좋아진 울새가 우리 머리 위로 포르륵 날아오더니 할아버지 무릎 위에 올라앉았다. 그 새는 제잘거리면서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세상 만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떠들어댔다. 그러더니 드디어 노래를 들려주기로 작정했는데 그만 목소리가 끽끽거리며 갈라져 나오는 바람에 그 새는 노래 부르기를 그만두고 뒤뚱거리며 덤불 속으로 숨어버렸다. 할아버지와 나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할아버지는 어찌나 웃었던지 배가 다 아프다고 하셨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또 언젠가는 홍관조 한 마리가 벚지를 하도 많이 먹어서 무릎을 꿇고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한 적도 있었다. 우리는 그 새를 나무 구멍 속에다 집어넣어 주었다. 밤사이에 다른 짐승들한테 잡아먹히지 않도록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와 내가 나무 있는 곳으로 가보니 그 새는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톡톡 건드려 깨웠더니 그 새는 그게 기분 나쁜 듯 두어 번 할아버지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할아버지가 모자를 휘저어 쫓아버리자 이번에는 개울가에 내려앉은 그 새는 물속에다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더니 헐떡거리면서 먹은 걸 다 개워냈다. 그리고 뭐든 눈에 띄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얼굴을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홍관조는 그렇게 된 걸 우리 탓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다. 할아버지는 그 새를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 새는 본래 벚지라면 사족을 못 썼다. 산속 오두막집으로 찾아오는 새들은 하나같이 뭔가 징조를 나타낸다.
산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믿었다. 그건 나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는 어떤 새가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굴뚝새가 오두막집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은 좋은 징조였다. 할머니가 부엌문 왼쪽 구석에 굴뚝새가 들락거릴 수 있는 네모난 구멍을 만들어주자 암놈 한 마리가 난로 위 석가래 위에다 둥지를 틀었다. 암놈은 그 둥지에 앉아서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순놈은 네모난 구멍을 들락거리며 먹이를 물고 왔다. 굴뚝새는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 근처에 살기를 좋아한다. 우리 집 새는 둥지에 느긋하게 앉아서 등잔불에 반짝이는 까만 유리구슬 같은 눈을 빛내며 부엌에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곤 했다. 더 자세히 보려고 내가 의자를 끌고 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새는 깍깍거리며 나더러 뭐라고 투덜거리곤 했지만 그래도 둥지를 떠나지는 않았다. 그 새는 나한테 깍깍거리길 좋아했다. 그렇게 하면 이 집에서 자기가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라는 게 할아버지의 설명이셨다. 주위에 어스름 저녁빛이 내리기 시작하면 쏙독새가 울기 시작한다. 불빛을 좋아하는 그 새는 등잔불을 켜놓으면 조금씩 오두막집 가까이로 날아와 결국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울어댄다. 이 쏙독새 우는 소리를 들으면 밤에 잠을 잘 자고 좋은 꿈을 꾸게 된다고 한다. 부엉이는 밤에 울어대는데 그 울음소리가 꼭 투덜대는 소리 같다. 부엉이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부엌문을 열어놓고 빗자루를 비스듬히 기대어 세워두면 된다. 할머니는 번번이 이 방법을 쓰셨는데 한 번도 실패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부엉이는 그때마다 그 투덜대는 울음소리를 그치곤 했던 것이다. 도요새는 낮에만 노래를 부른다. 도요새가 오두막집 가까이 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거는 여름 한철 내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증이었다. 또 언치새가 오두막집 주변에 날아다니면 그것은 우리가 조만간 굉장히 멋지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게 되리라는 징조였다. 언치새는 익살꾼이어서 가지 끝에서 펄짝거리며 뛰어오르거나 제주를 넘어 다른 새들을 놀리곤 했다. 홍관조는 가까운 시일 안에 돈이 생기리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새이다. 그리고 소작인들이 믿는 것과 달리 산사람들에게 산비둘기 소리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이다. 또 다른 종류의 산비둘기인 문상비둘기는 밤이 깊어져야 울기 시작하고 오두막집 근처로는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 멀리 맞은편 산에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그 울음소리는 워낙 길고 슬픈 여운을 남겨서 정말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울음처럼 들리곤 했다. 할아버지는 문상비둘기는 실제로 그렇게 운다고 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 천지를 통틀어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울어주는 사람도 없다고 하자. 그럴 때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슬퍼해주는 게 바로 문상비둘기라는 것이다. 만약 아득히 멀리 떨어진 어떤 곳, 예컨대 대양 저 너머에 있는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산사람이라면 그는 문상비둘기가 자기를 위해 슬퍼해 주리라는 것을 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나 역시 문상비둘기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죽었지만 사랑했던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문상비둘기는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 문상비둘기는 슬퍼할 사람이 없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비둘기가 우는 소리도 그렇게 처량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늦은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문상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리곤 했다. 그러면 그다지 외로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다른 생물들도 그렇겠지만 새들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본다. 여러분이 새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여러분 주위로 찾아올 것이다. 우리 산과 골짜기에는 그야말로 온갖 새들이 다 모여들었다. 앵무새, 딱따구리, 들종다리, 개똥지바퀴, 벌새, 꿩, 울새, 큰 유리새, 흰털발제비, 도저히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새들이 있었다. 봄과 여름 동안에는 덫을 놓지 않았다. 짝짓기와 싸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할아버지의 설명이었다. 또 설령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이라 해도
사람들이 사냥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들은 새끼를 낳아 기를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인간도 굶어 죽고 말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나는 동물들의 번식기인 봄과 여름 동안에는 주로 물고기만 잡았다. 인디언은 절대 취미 삼아 낚시를 하거나 짐승을 사냥하지 않는다. 오직 먹기 위해서만 동물을 잡는다. 즐기기 위해서 살생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할아버지는 분개하곤 하셨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정치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전쟁이 끝나면 사람을 죽이러 갈 수 없으니까 그동안 살인하는 방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동물을 상대로 그 짓을 하게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야말로 눈꽃만치의 생각도 없이 살생을 당연한 놀이로 알고 그 짓을 일삼고 있지만, 조사해볼 수만 있다면 정치가들이 그것을 시작한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과연 그럴 것 같았다. 우리는 버드나무의 낭창낭창한 가지로 바구니를 만들어 물고기를 잡는 도구로 썼다.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그 바구니는 약 1m의 가늘고 긴 원통형 바구니로 입구 언저리에서 끝을 깎아 뾰족하게 만든 가지 끝을 안쪽으로 되접어 넣어두곤 했다. 그렇게 하면 바구니 속으로 들어간 물고기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 작은 물고기는 도로 나올 수 있지만 큰 물고기는 뾰족한 가지살에 걸려 빠져나올 수가 없다. 바구니 안에는 할머니가 만든 조그만 고깃덩어리를 넣어 두었다. 물고기를 유인하는 미끼였다. 바이올린 지렁이를 미끼로 사용한 적도 있었다. 그 벌레를 잡으려면 말뚝을 땅에 박은 다음 말뚝 머리를 판자로 문질러 끼익끼익 소리를 내면 된다. 바이올린을 켜든 말이다. 그러면 바이올린 지렁이가 땅 위로 기어 나온다. 그렇게 해서 만든 바구니 몇 개를 들고 우리는 산 위쪽 칼길과 이어진 시내로 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바구니들을 한 줄로 나란히 묶은 다음 줄 하나를 길게 이어 시냇가 나무에 붙들어 메었다. 그 다음 바구니를 물속에 담가두면 된다. 다음 날 다시 와서 바구니를 끌어올려 보면 그 안에는 커다란 메기와 농어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때로는 송어가 들어있었던 적도 있었고 거북이 잡힌 적도 있었다. 이것들을 겨자 잎사귀와 함께 끓여 먹으면 무척 맛이 있었다. 나는 바구니를 물속에서 들어올릴 때가 제일 좋았다.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때문에 만 5년 동안의 내 짧은 생애에서 두 번째로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 사건이란 물론 밀주 감독관들에게 잡힐 뻔했던 그 일을 말한다. 그때 붙잡혔더라면 마을로 끌려가 교수형을 당했을 거야. 그 당시 나는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는 그들과 맞닥뜨린 것도 아니었고 쫓겨 달아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이다. 그때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한낮이었다. 해가 시냇물 바로 위에서 내리쬐고 있어서 물고기들은 시냇가 뚝 밑으로 숨어 들어가 시원한 그늘 속에서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었다. 이럴 때는 시냇가 두 개 배를 대고 엎드려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 물고기 구멍을 찾아야 한다. 구멍을 찾으면 물고기가 만져질 때까지 가만히 손을 구멍 속으로 밀어넣는다. 끈기를 가지고 구멍 속을 더듬다 보면 물고기 옆구리를 쓰다듬게 되는데, 물고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곤 했다. 그러면 한 손으로 물고기 뒤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꼬리를 잡아 물 밖으로 끌어내면 되는 것이다. 이 기술을 배우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뚝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계셨다. 벌써 메기 한 마리를 잡으신 후였다. 나는 물고기 구멍을 찾아내지 못해서 둑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갔다. 그곳에 엎드린 나는 물고기 구멍을 찾으려고 물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때 바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옷을 스치는 것처럼 들리던 그 소리는 점점 빨라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귀에 거슬리는 기분 나쁜 소리로 바뀌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울뱀이었다. 긴 몸을 둘둘 말아 또아리를 틀고 앉은 그놈은 머리를 바짝 치켜 세운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얼굴에서 불과 15c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몸이 뻣뻣하게 얼어붙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놈의 몸통은 내 다리보다 굵었다.
나는 거칠한 껍질 밑에서 그놈의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놈은 독이 올라 있었다. 나와 뱀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날름거리며 내미는 혀는 거의 내 얼굴에 닿을 지경이었고 가늘게 찢어진 그 눈은 빨갛고 징그러웠다. 꼬리끝이 탈탈거리면서 점점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그놈의 방울소리도 점점 높아져 갔다. 그러자 커다란 V자 모양의 그놈 대가리가 앞뒤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얼굴의 어느 부분을 공격할지 재는 것 같은 동작이었다. 나는 그놈이 이제 금방 공격해 오리라는 걸 알았지만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마주보고 있는 나와 뱀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발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게 할아버지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낮고 부드러운 말투로 가만히 말씀하셨다. 고개 돌리지 마라. 움직이지도 말고 눈도 깜빡이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공격 준비를 다 갖춘 뱀의 머리가 더 높이 쳐 들렸다. 이제 그놈이 공격을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번개처럼 내 얼굴과 뱀 머리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 손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방울뱀은 머리를 더 높이 쳐들고 쉬쉬거리기 시작했다. 새된 방울소리도 더불어 더 높아졌다. 만일 할아버지가 손을 움직이거나 움츠린다면 뱀은 내 얼굴을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손은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할아버지 손등에 굵은 핏줄이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구릿빛 손등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땀방울들이 솟아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흔들리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뱀은 눈 깜짝할 사이에 칼날처럼 강하게 공격해 들어왔다. 마치 총알처럼 할아버지의 손을 문 것이다. 그래도 할아버지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기처럼 벌어진 입이 할아버지의 손을 절반 정도 물었을 때 날카로운 어금니가 살속 깊이 박히는 모습이 내 눈에 선연히 들어왔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다른 한 손으로 뱀 대가리 뒤쪽을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죄었다. 뱀은 몸을 풀면서 땅에 떨어지더니 할아버지의 팔을 칭칭 감았다. 딸랑거리는 꼬리끝이 할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뱀이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 마침내 등골이 부서지는 소리가 투둑하고 들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축 늘어진 뱀을 저쪽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앉으시더니 재빠르게 긴 칼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칼끝을 물린 상처가 있는 손바닥에 대고 한 일자로 그었다. 뿜어나온 피가 손에서 팔꿈치로 흘러내렸다. 나는 할아버지에게로 기어갔다. 젖은 솜처럼 힘이 쭉 빠진 탓에 걸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서야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칼로 벤 곳에서 피를 빨아내 땅바닥에 뱉어내는 일을 계속하셨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저 고마워요 할아버지라고만 말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올려다보더니 피식 웃으셨다. 얼굴 전체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빌어먹을 자식, 이만하면 우리 둘이서 그 망할 놈의 짐승한테 본때를 보여준 셈이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그제야 좀 안심이 되었다. 예, 할아버지, 우린 그 망할 놈의 짐승한테 본때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뱀을 해치우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손이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색깔마저 검푸르게 변해갔다. 할아버지는 사슴가죽 셔츠의 소매를 칼로 찢었다. 그 팔은 다른 한쪽 팔보다 2배는 더 굵어 보였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어 얼굴에 부채질을 했다. 끔찍하게 덥구나. 이 계절엔 항상 그렇지. 할아버지의 얼굴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는 2 팔도 시퍼렇게 변하고 있었다. 할머니를 모시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일어섰다. 내 모습을 쫓는 할아버지의 2 눈은 아득히 먼 곳을 보는 것처럼 초점이 흐려져 갔다. 난 잠깐 쉬었다가 금방 뒤따라가마. 할아버지는 꿈결처럼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칼길을 달려 내려갔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소리내 울진 않았지만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골짜기 길로 내려섰을 때 내 가슴은 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그래도 나는 계속 달렸다. 몇 번이나 넘어지는 바람에 길 아래로 구르기도 하고 시냇물 속에 처박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어 올라와서 또다시 달렸다. 나는 한시라도 더 빨리 가려고 장미동굴과 관목이 우거진 지름길로 질러갔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신 것을. 간신히 오두막집 빈터로 뛰어든 내 눈에는 집이 이상하게 빙빙 도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를 부르려고 했지만 내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부엌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 할머니 품으로 뛰어들었다. 할머니는 나를 껴안고 내 얼굴에 차가운 물을 부어주셨다. 할머니가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시며 물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나는 온몸에 힘을 다 짜 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 해요. 방울뱀에게. 시냇가에서요. 할머니가 나를 안고 있던 손을 놓는 바람에 나는 마룻바닥에 그대로 떨어졌다. 마지막 남은 기운까지 모두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다. 할머니는 자루 하나를 거머쥐고 곧바로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제야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펄럭이는 긴 치마 뒤로 날리는 따은 머리, 목화신을 신은 작은 발이 날듯이 빠르게 뛰어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달리시다니. 방금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아, 하느님이란 말조차 꺼내지 않으셨다. 망설이지도 않았고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서 부엌 문 쪽으로 간 나는 할머니 등 뒤에 대고 소리 질렀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달리던 걸음을 늦추지 않고 빈터를 지나 산길로 뛰어 올라갔다. 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다시 한번 고함을 질렀다. 산골짜기 가득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가 가셨으니 할아버지는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믿었다. 나는 개들을 풀어서 할머니 뒤를 따라가게 했다. 개들은 한꺼번에 지저대면서 산길을 따라 뛰어 올라갔다. 나도 그 뒤를 헉헉거리며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고 보니 할아버지는 큰 대자 모양으로 누워 계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받쳐들고 앉아 계셨다. 개들은 낑낑대면서 그 둘레를 맴돌았다. 할아버지의 눈은 감겨져 있었고 물린 팔은 이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에 또 다른 칼자국을 내고 피를 빨아내 바닥에다 뱉어내고 계셨다. 내가 비틀거리며 다가가자 할머니는 자작나무를 가리켰다. 작은 나무야, 저 나무 껍질을 벗겨오너라. 나는 할아버지의 긴 칼을 잡고 서둘러 나무 껍질을 벗겨냈다. 할머니가 자작나무 껍질을 불씨 삼아 불을 피웠다. 자작나무 껍질은 얇아서 종이처럼 불이 잘 붙는다. 할머니는 깡통에 시냇물을 퍼담아와 불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집에서 가져온 자루에서 꺼낸 풀뿌리와 씨앗들, 그리고 마른 잎 약간을 깡통 속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그 식물들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마른 잎들이 로벨리아 잎인 건 나도 알 수 있었다. 그걸 마시면 할아버지의 숨쉬기가 편안해질 거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걸로 봐서 말이다. 할아버지의 가슴은 느리고 힘들게 아래 위로 오르락거렸다. 깡통에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셨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50m쯤 떨어진 곳에 산비탈을 배경으로 메추라기 한 마리가 땅 위에 둥지를 들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할머니는 그 통 넓은 긴 치마를 벗어서 땅바닥 위에 떨어뜨렸다. 속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다. 구릿빛 피부 밑에서 움직이는 기다란 근육을 가진 할머니의 다리는 소녀처럼 늘씬했다. 할머니는 치마 윗단의 양쪽을 묶고 난 다음 아랫단 쪽으로 돌멩이를 싸서 묶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날렵하게 메추라기 등지 쪽으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언제 치마를 던져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메추라기가 둥지 위로 날아오르는 순간 할머니는 치마를 투망 삼아 메추라기에게로 던졌다. 메추라기를 불 옆으로 가져온 할머니는 칼로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가슴부터 꼬리까지 갈랐다. 그리고 그놈의 목을 벌려 할아버지의 물린 상처에다 꾹 눌렀다. 할머니는 몸부림치는 메추라기를
할아버지의 손에 댄 채 한참 동안 붙들고 계셨다. 나중에 떼내보니 메추라기 뱃속이 온통 새파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뱀의 독이 옮아간 것이다. 날이 저물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할아버지 간호에 계속 매달렸다. 개들은 둥그런 원을 그리고 쭉 둘러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에는 서서히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나더러 불을 더 세게 피우라고 시키셨다. 할아버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치마로 할아버지를 덮어드렸다. 나도 사슴가죽 셔츠를 벗어 덮어드렸다. 바지도 벗으려고 하자 할머니는 내 바지가 워낙 작아서 할아버지의 한쪽 다리도 제대로 덮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며 말리셨다. 사실 그건 그랬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계속 불을 지켰다. 할머니는 나에게 할아버지 머리맡에다 또 하나의 불을 피우게 하셨다. 덕분에 나는 불 2개를 다 지켜야 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서 누우셨다. 할머니의 체온이 할아버지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나도 반대편에서 할아버지 옆에 누웠다. 내 몸은 작아서 그다지 많은 체온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지만 할머니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드리고 조심하지 않은 내 잘못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며 심지어 방울뱀의 탓도 아니라고 하셨다. 또 이미 일어난 일을 놓고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물론 그래도 많이는 아니었지만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산속을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였다. 할아버지가 주무시면서 옛날 일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잠꼬대를 한다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은 계속되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서야 비로소 할아버지의 잠꼬대가 멈추었다. 이제 할아버지는 편안하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계셨다. 내가 할머니에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염려는 없는 것 같다고 하자 할머니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의 팔에 안겨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아침 햇살을 받고 눈을 떴다. 마침 해가 산꼭대기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앉으셨다. 할아버지는 나를 내려다보고 나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쾌활했다. 굉장하군 보니비. 역시 나는 당신이 벌거벗고 내 곁에서 붙어 자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짝 두드리며 웃으셨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입으셨다. 나는 할아버지가 괜찮아졌다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는 뱀의 껍질을 벗기고 나서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방울뱀 껍질로 내 벨트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진짜로 나중에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는 칼길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개들이 앞장서 뛰어갔다. 할아버지는 무릎에 힘이 없어서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다. 나는 2분 뒤를 촐랑거리며 쫓아갔다. 이 산에 온 이후로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건 처음이었다. 할아버지는 나와 뱀 사이에 당신의 손을 집어넣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할머니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또 블루보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